네, 안녕하십니까. 넘버원 의학 채널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한 3주 만에 다시 나타나게 됐는데요. 그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나름 바쁘게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역시 뭐 심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음식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또 이거 외에도 또 다른 어떤 콜레스테롤 수치와 관련된 또 그런 화학자로서 설명드릴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최근 연구 내용 중에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조심하면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40분 정도 특강할 예정이고요. 10분 정도 질의응답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평소에 의견 있으시거나 또 궁금한 내용도 있으시면 편하게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면 그중에 제가 선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중간중간 드리거나 끝에 몰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특강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음식들입니다. 먼저 심장이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하는지는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심장이 멈추면 바로 사망하는 거죠. 심장이 펌프질을 통해서 이제 혈액을 온 기관에 내뿜게 되고 그 기관들이 그 혈액을 통해 공급받은 혈액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되는데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온 기관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거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저 화학하는 사람 입장에서 화학 전문가로서 어떤 것을 조심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내용의 근간이 되는 논문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5년 1월 달에 나온 1월 15일에 나온 최근 논문입니다. 한 달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정말 따끈따끈한 최근 논문인데 아직 언론을 통해서 제대로 소개된 바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저널은요, Environmental Pollution이라는 저널은 그냥 저명학술지입니다.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니까요. 한번 눈여겨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은 뭐냐면요. 이 연구진들이 가장 초점을 둔 건 뭐냐면 바로 오일 미스트입니다. 오일 미스트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기 중에 떠다니는 어떤 기름방울 형태의 이제 미세 입자, 그러니까 작은 기름 미세 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작아서 당의 눈에도 보이지 않고요. 너무 작다 보니까 공기 중에 떠돌아다닐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당이 너무 크다면 공기 중에 떠다닐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그런 작은 입자들, 그 대표적인 대기 오염 물질이기도 합니다. 보통 대기 오염 물질하면 뭐 미세먼지 많이 생각하시고 뭐 이산화질소, 뭐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요. 이 오일 미스트 또 약자로 OMPM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대기 오염 물질이고 우리 몸을 안 좋게 하는 악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저런 걸 들이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폐에 안 좋겠죠. 당연히 기관지를 거쳐서 폐로 가는데 저런 것들이 폐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많이 그동안 연구가 너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여러분도 쉽게 예측하실 수 있는데 저런 게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폐 기능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진은 그 폐에 미치는 건 다 아는 얘기인데 혹시 이것이 우리 몸에 유입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이런 호흡기 통해서 들어왔을 때 과연 심장 조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친다면 그 메커니즘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것을 연구한 바로 그런 논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히만 우리 일반인들을 위해서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말한 미세한 기름 입자들을 한번 쥐 가지고 실험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계속 노출시켜 봤어요. 쥐에다가 저 아까는 오일 미스트를 계속 노출시켜 봤더니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폐 안 좋아지는 건 뭐 당연히 아는 얘기니까 당연히 실제 그랬고요. 근데 심장 조직에서 효소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최초로 밝혀냅니다. 심장에도 다양한 역할을 하는 효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효소가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지방 방울, 리피드 드랍렛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량, 그러니까 약간이 아니라 다량 축적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냥 저런 걸 들이마시면 그러니까 폐에 안 좋겠지. 또 실제 폐에 쌓이는 건 확인도 됐고요. 그러니까 폐에만 안 좋다라고 생각했지 저게 과연 여러 기관을 결국 통해서 심장에까지 간다는 것은 그동안은 전혀 알려진 바도 없고 연구된 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 있는 연구진은 명확하게 생지에 그런 심장에 저런 지방 방울이 아까 말한 오일 미스가 다량 축적되는 걸 최초로
직접 확인한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좀 더 구체 좀 더 구체적으로요. 심장 조직에서 세포 사멸이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더라. 그것도 확인했고요. 염증 반응의 증가가 유발된다라는 것을 역시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미토콘드리아, 심장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구조, 기능에 손상을 주는 것까지도 이 연구진은 명확하게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 냅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뭔가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걸 확인했는데 과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연구진은 이제 조사를 해 봅니다. 어떤 걸 조사하냐면 우리 몸속에 또 저런 게 있어요. PPAR 알파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Peroxisome Proliferator Activate Receptor 알파라고 하는데 그냥 약자로 PPAR 알파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몸속에 있는 단백질입니다. 여러분 몸속에 있는 단백질인데 단백질인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방산 대사나 미토콘드리아의 굉장히 기능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PPAR 알파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 아까 말한 오일 미스트가 계속 노출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오일 미스트가 계속 몸에 심장에 쌓이면서 아까 말한 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억제하더라. 그 PPAR 알파를 억제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냅니다. 저거를 이제 단백질을 억제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여러 메커니즘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심장세포의 손상까지 유발한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 냈습니다.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저런 게 들이마신 폐 외에도 저런 식으로 저런 특정 단백질을 억제함으로써 심장세포의 손상까지 유발하는 걸 명확히 밝혀낸 그런 연구였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을 텐데요. 당연히 저런 오일 미스트를 최대한 들이마시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죠? 그럼 그 방법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건데요. 바로 여러분 집에서 가끔씩 또 매일일 수도 있죠. 저런 고기를 구워 드실 겁니다. 당연히 프라이팬에 넣고 구워 드실 텐데요. 고기를 굽게 되면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프라이팬 주변에 주변에 다 막 기름들 막 엄청 묻어 있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프라이팬이 있으면 그 주변에 막 기름들 묻고 벽면에도 묻고 뭐 후드에 묻는 건 기본이고 그런 거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당연히 이제 저런 고기 내에 있는 지방 성분들이 저런 고온에 의해서 달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스레인지 쓰신다면 가스불의 온도가 800도에서 1300도 사이입니다. 보통 평균 1000도라고 해요. 그 굉장히 높은 온도로 가열하게 되면 프라이팬 표면 온도는 보통 기본이 200도 이상 올라갑니다. 중간에 열 손실이 일어나서 바로 1000도까지 가는 건 아니고요. 프라이팬 표면 온도가 200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물론 그 이상도 올라가고요. 그 상태에서 고기를 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당연히 이제 지방 성분들이 어떤 그런 기름 성분들이 그런 고온에 달궈지면서 어떻게 되면 그 자체로도 분해되면서 분해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고온에서 미세한 아까 말한 작은 오일 미스트 형태로 날아가게 됩니다. 날아가면서 덩치가 큰 것들은 멀리 못 날아가겠죠. 그래서 뭉치면서 주변에 그냥 달라붙어요. 벽면이든 프라이팬 근처에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저런 고기 구우고 나면 청소하기가 그죠? 청소하기 많이 번거로우셨죠? 그게 그래서 그런 건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옆에 묻는 건 괜찮아요. 닦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한 이렇게 너무 덩치가 커서 묻는 게 아니라 너무 작은 것들은 그냥 공기 중 날아가 버립니다. 공기 중 날아가서 그게 다 후두로 다 빨려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우리 바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걸 공기 중 막 날리면서 실제 그걸 요리하시는 분들은 그걸 다 들이마시면서 요리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도 되고요. 뿐만 아니라 또 여기 음식에는 수분을 머금고 있잖아요. 수분이 너무 높은 온도에 노출되다 보니까 수분이 순식간에 날아가려고 하잖아요. 막 날아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로 인해서 역시 오일 미스트가 작은 오일 미스트들이 같이 덩달아서 같이 또 날아가는 효과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많이 요리하시는 분들은 들이마시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고기 굽는 행위 자체가 아까 말한 오일 미스트를 가장 들이마시기에 좋은 환경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말씀 드리면 이제 만약 구독자님들께서 일부는 저는 별로 고기를 많이 안 먹는다.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잘 먹지 않는다. 그래서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뭐 오늘도 그러셨을 거고 좀 얼마 전에 좀 전에 점심때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프라이팬에다가 이제 기름을 두르죠. 식용유를 두른 다음에 이것저것 이제 볶아서 뭐 고기 굽는 거 외에도 뭐 계란 후라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야채 채소를 볶기도 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또 볶음밥을 하시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그때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 그런 걸로 막 고온에서 볶게 되면 또 오랜 시간 볶게 되면 역시 주변에 막 기름들 막 묻어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식용유에 놓고 하다 보면. 그렇게 되면 역시 뭐 병매도 묻고 후대도 묻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까 그래서 또 채소 야채 같은 경우는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잖아요. 역시 수분들이 막 너무 높은 고온에 갑작스레 노출되면서 이게 막 날아가면서 역시 오일 미스트도 같이 덩달아서 많이 날아가게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 주세요. 아니 뭐 기름 뭐 고온에 볶으면 안 좋은 건 다 아는데 저는 그래서 이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쓴다. 대표적인 게 아보카도유, 뭐 해바라기 씨유 이런 걸 쓰기 때문에 안전하다, 안심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발연점의 정의는 뭐냐면요. 발연점은 연기가 이제 나는 시점, 나타나는 온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발연점이 뭐 240도, 260도 이렇다 하더라도 그건 그때부터 연기가 나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연기라는 건 뭐냐면 본격적으로 분해가 시작되는 온도란 뜻입니다. 그 안에는 기름들이 그냥 막 분해되는 거예요. 분해돼서 본격적으로 분해되면서 막 그 분해 생성물들이 날아가면서 그게 바로 연기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오늘은 제가 분해 생성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오일 미스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세한 작은 입자 형태로 날아가는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발연점이 높은 기름이라 하더라도 그런 고온에서 그 프라이팬 온도 표면이 200도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런 높은 온도에서 계속 지지고 볶고 오랜 시간 하게 되면요. 특히 또 센 불로 강불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오일 미스트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스러우시면 직접 실험해 보셔도 됩니다. 그런 발연점 높은 기름을 놓고 막 오랫동안 볶아 보세요. 센 불에 볶아 보시면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닦아 보세요. 주변을 한번 닦아 보세요. 그러면 다 이게 묻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만약에 불가피하게 당연히 볶아야 되는 요리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있는데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최대한 좀 약한 불로 좀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약한 불로 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환기가 되게 잘 되는 환경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환기. 그래서 환기라고 하는 후드는 기본 트셔야 되고요. 환기를 보통 주변에 옆에 그 창문 조그맣게 연 다음에 좋다라고 충분하게 환기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두 군데 이상은 열어야지만 공기 순환이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들이마시는 양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가스레인지 불이 너무 센 건 아는데 그래서 저는 뭐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 같은 전기 레인지 쓴다라고 말씀하신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도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하이라이트도 굉장히 여러분 표면 온도 200도 순식간에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인덕션 같은 경우도 역시 순식간에 200도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전기 레인지는 세기 조절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좀 최대한 강도를 좀 약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가스 레인지도 최대한 좀 약불로 짧게 그리고 반드시 환기 잘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오늘은 지금 오일 미스트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그 안에 있는 저런 고온에서 음식이 달궈지면서 어떤 분해되는 거. 그러니까 오일 미스트 형태 날라가는 게 아니라 막 아예 조직 자체가 끊어지면 분해되는 거 있죠.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저렇게 고온에서 높은 온도에 볶는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리하신 분 입장에서 진짜 제일 안 좋아요. 그거 다 들이마시는 거고. 그다음에 저런 높은 온도에서 고기를 굽거나 볶다 보면 불가피하게 유해한 화학 물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 자체도 생겨요. PAH라고 해서 뭐 PAH라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벤조피렌인데요. 그런 것들도 이제 막 생기게 되거든요. 그럼 불가피하게 먹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어떤 이제 탄수화물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그런 거를 고온에서 하다 보면 아크릴아마이드 같은 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게 분해되는 것들이 들이마시는 것도 안 좋지만 그런 분해 생성물들 그것을 우리가 먹었을 때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고요.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저런 또 너무 높은 온도에 노출되면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산화되면 그거 자체가 또 먹었을 때 산화된 기름이 저런 산화가 빨리 일어나거든요. 높은 온도에 노출되면.
그런 것들이 몸에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이 몸에 해롭다는 것도 이미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정갈한 음식이라고 하죠. 가급적이면 있는 그대로 그런 거 먹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열을 안 가면 도저히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은 데치는 거죠. 데치는 거. 팔팔 끓는 한 100도 정도의 물에다가 그냥 데치는 그렇게 먹는 게 가장 사실은 그냥 그 화학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안전한 어떤 그런 식품이다, 음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고기를 뭐 드시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고기를 드시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뭐 막 높은 온도에서 굽는 것보다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삶아서 드시는 것이 훨씬 좋다. 실제 오키나와 장소분들도 고기를 드시잖아요. 옛날에 명성 라이던 시절에 오키나와 장소분들도 고기를 많이 드시진 않았지만 드시긴 했고요. 근데 주로 좀 삶아서 먹는 고기류가 많았었죠. 그래서 저런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삶아 그 팔팔 끓는 물이든 다른 뭐 찜기든 이렇게 삶거나 쪄 먹게 되면 상대적으로 직접 오일 미스트에 여러분들이 노출될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 주로 생활하시는 거.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런 것만 먹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저도 이것저것 다 먹는데 이런 게 좋다는 게 알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음식의 비율을 좀 높이려고 좀 더 이런 음식을 많이 먹으려고 저 역시 많이 노력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오늘 오일 미스 말씀드렸는데요. 얼마 전에 그 안타까운 그런 어떤 연구 결과가 있었죠. 그 급식 종사자분들의 30% 분들은 30%에 해당하는 분들은 폐 이상 소견을 받으셨습니다. 폐 이상 소견. 그런 수많은 그 조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한 화학물질들 오일 미스트는 그냥 하나의 예신 거고요. 수많은 유해 화학물질을 계속 들이마시다 보니까 폐에 대부분 무려 10명 중에 3명이나 폐 이상 소견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만약에 심장 검사까지 따로 했다라면 제가 장담하건대 심장 기능도 일반 다른 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 좋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왜냐면 이런 결과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에까지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급식 종사분들을 위한 환경 개선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가정에서 좀 이런 좀 슬슬 음식들을 조금씩 좀 바꿔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좀 질문 좀 받고 넘어가면 먼저 감자칩 매니아님께서 마스크도 도움이 될까요? 라는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좀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KF94 뭐 기준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당연히 저런 오일 미스트들이 생각보다 그 마스크에 거기에 잘 달라붙어요. 화학적으로 잘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도움되고요. 다만 100% 거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안 쓰는 것보다는 낫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조리하는 과정에서 오일 미스트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일 미스트 측면에서만 보면 마스크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오일 미스트보다 훨씬 더 사이즈가 작은 분자들 그런 어떤 화학 물질들은 저런 걸로 다 거를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로. 뭐 유해한 화학 물질들 성분들이 막 공기 중으로 막 날아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는 가스레인지 자체만으로 그런 키는 것만으로도 이산화질소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마스크로 그걸 거르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의 들이마신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런 가스레인지 같은 거 특히 켜실 때는 반드시 환기가 잘 되는 조건에서 요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자칩 매니아님께서 뭐 삶거나 쪄먹는 건 비교적 안전한 거에 삶거나 쪄먹는 게 가장 안전한 조리법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흰수염 고래님께서 튀김이나 단 음식이 제일 안 좋지 않을까요?라고 해주셨는데요. 일단 튀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기름 튀기는 것 자체가 기름이 이제 산화가 됩니다. 공기가 산화가 되면 그 자체를 먹는 게 사실 몸에 안 좋다라는 건 이미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항상 우리가 의학계에서 항상 나오는 거 건강하게 살기 위한 뭐 식교육 같은 거 나오면 10개 중에 하나는 항상 어떤 튀김 같은 거 이런 것들 음식을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항상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거 맞고요. 근데 단 음식 안 좋다는 얘기도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너무 과도한 그런 당 섭취가 몸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 지금 너무 많은 연구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뭐 튀김이든 다른 음식이든 너무 과한 게 안 좋은 거죠. 근데 참고로 근데 저런 아까 탄수화물류 과한 섭취가 안 좋다는 게 요새 막 굉장히 뭐 많은 연구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좀 그게 너무 이제 탄수화물 얘기만 너무 이제 과도하게 나오고 있는데 다른 것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을 정말 너무 과한 섭취하게 되면 뭐 해로운 연구 결과들은 뭐 차고 넘치고요.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을 너무 과하게 많이 섭취하면 이게 몸에 해롭다라는 것도 이미 결과는 차고 넘칩니다. 상대적으로 탄수화물 과한 섭취에 대한 연구 결과가 상대적으로 좀 적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아 탄수화물도 과한 섭취가 뭐 안 좋다. 이런 것들이 지금 연구 결과에 나오고 소개가 많이 되고 있어서 그게 많이 화제되고 있는 거지. 사실은 뭐든지 과한 섭취는 안 좋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식단을 소식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기본적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죠. 예. 그래서 양파튀김은 에세이 팡님께서 양파튀김 어떤가요? 질문 주셨는데 이것도 아까 앞선 답변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중간 결론 내리면요. 오일 미스트는 최대한 들이마시지 않는 게 폐 건강에도 좋고요. 그다음에 심장 조직 손상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부터 이런 조리하시는 습관, 음식 만드실 때 습관 좀 바꿔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콜레스테롤 관련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크게 이제 HDL이라는 게 있고 LDL이 있다는 거 한번 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LDL의 원래 이름은 이제 한국말로 하면 저밀도 지질 단백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항상 정기적으로 다 피 검사 받아보셨잖아요. 다 받아보시면 중성지방 검사도 하고 뭐 혈압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전체 총 콜레스테롤 수치 검사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하는 게 또 별도로 나누죠. LDL 수치 따로, HDL 따로 이제 수치를 검사하죠. 그래서 그 결과 가지고 이제 의료진이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참고로 우리가 이렇게 보통 배웠죠. HDL은 뭐 좋은 거다. LDL은 나쁜 거다. 그래서 HDL이 높아야 되고 LDL이 낮아야 된다. LDL이 높게 되면 뭐 심혈관 질환 후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 다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데 뭐 물론은 최근에는 아니다라고 이제 뭐 좀 그걸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런 연구 결과도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LDL 나쁘게만 봤는데 그게 아니다. LDL도 당연히 소중한 기능을 하는데 너무 나쁘게만 볼 건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의학계의 중론이 이거죠. LDL 수치가 아직은 높으면 안 좋다라는 게 일반적인 이제 중론이죠. 예, 그래서 그다음에 LDL보다 그리고 물론 중성 지방도 높으면 안 좋다. 이제 이렇게까지 알려져 있죠.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LDL 수치가 너무 높으면 안 좋다라는 게 일반적인 중론이고 그거 관련해서 좀 맞춤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LDL 수치가 이제 높게 되면 여러분들 그 의학계 계신 분들이 의료진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왜 LDL 높나요? 라고 또 질문 드리면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 많이 하셔야 되고요. 또 고기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어떤 의료진들은 많이 그런 게 아니고 탄수화물 섭취를 너무 많이 하셔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조언해 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뭐 탄수화물 섭취를 좀 줄이셔야 된다. 이렇게 조언해 주기도 하죠. 아무튼 뭐 그런저런 노력을 했는데도 안 떨어지면 이제 의료진이 또 처방을 해 주죠. 어떤 이제 특정 유명한 약이 있죠. 이제 그런 약을 처방해 주면서 평생 친구라고 여기고 먹으라라고 이제 권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가 병원에 가면 우리가 받게 되는 일반적인 처방이죠. 진단인데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도 지금까지 저도 당연히 피 검사를 꾸준히 받아오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요. LDL 수치가 높게 나왔을 때 이것을 언급하는 의료진은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네, 없으실 겁니다. 저도 한 번도 못 봤고요. 오늘은 바로 과부라화물, 일명 PFAS라고 불리우는 과부라물과 상관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거 관련된 최근 굉장히 따끈따끈한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부라물 PFAS라고 하는 거는 한 가지를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PFAS라고 하는 건 종류만 엄청 많고요. 등록된 것만 4,000종이 넘습니다. 4,000개의 서로 다른 과부라물 종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디 쓰이냐면요. 예전에는 가장 많이 쓰였던 게 프라이팬이었어요. 프라이팬에 그 우리가 뭐 코팅하잖아요. 근데 그 코팅하는 게 테플론 소재인데 그 테플론 소재를 가공할 때 가공해서 코팅이 되잖아요. 그 가공 보조제로도 많이 쓰였었어요. 네, 굉장히 많이 쓰였었고 그 관련된 영화도 나왔었어요. 미국에서 뭐 다크워터스라는 영화도 나왔었고요. 근데 아무튼 근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프라이팬에 가공 보조제를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요. 방수 의류에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들 뭐 방수 의류 이게 착용하고 뭐 등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데도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전자제품 만들 때도 많이 쓰입니다. 저게 저게 화학적 특징이 굉장히 좋아요. 좋다는 게 굉장히 안정합니다. 굉장히 안정해요. 열에도 안정하고 그냥 그 자체도 안정해요. 보통 화학 물질이 이게 자연으로 배출되고 또 우리 몸에 들어오든
자연으로 배출되면 이게 분해 현상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서서히 이제 분해가 되는데 저 과불암물은 분해가 잘 안 됩니다. 자연에 배출되든 우리 몸에 들어오든 분해가 안 돼요. 분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 몸에는 저걸 분해할 수 있는 효소도 없습니다. 그게 있었다면 당장 분해했겠죠. 저게 들어오면 되게 오래 걸려요. 밖으로 나가는, 우리 몸 밖으로 나가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 PFAS, 과불암물의 별명이 뭐냐면 한국말로 하면 영원한 화학물질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영원한 화학물질. 그러니까 forever chemical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래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구조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어요. 자외선 아무리 받아도 분해가 안 돼요. 예, 분해가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안전한 물질입니다. 그럼 저게 저런 LDL 수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전 논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8월에 나온 저면 학술지에 나온 연구 결과인데요. 이때 2023년 2년 전에 이 연구 결과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많은 파장을 일으켰던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이때 최초로 이 과불암물 종류가 아까 많다라고 했죠. 4,000종이 넘는다고 했죠. 예. 그 4,000종이 넘는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에만 노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4,000종이 하나만 우리가 노출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혼합해서 노출되는 거거든요. 당연한 거죠. 그 혼합물로 한번 실험을 해봤더니 실제로 이거에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확실히 우리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더라.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한다는 거를 밝혀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나쁘다라고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LDL 수치와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를 밝혀냅니다. 충격적인 연구 결과였죠.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뭐 콜레스테롤 LDL 같은 거 우리가 항상 병원 가면 운동하세요, 뭐 고기 줄이세요, 그다음에 탄수화물 줄이세요, 뭐 이런 얘기 듣잖아요. 아니면 약 먹으세요 이런 얘기하는데 저거와 관련된 연관해서 말하는 경우를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세계적으로 충격을 주게 됩니다. 예, 이런 연관성이 2년 전에 밝혀졌고요. 자, 그런데 최근 논문 또 설계드리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2025년 얼마 전에 나온 연구 결과고요.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는데요. 인제대 백병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양대학교 의료진이 이 어떤 연구를 해서 뭘 밝혀냈냐면 간략히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 한국 환경보건조사 데이터를 활용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12세부터 17세 청소년을 분석합니다. 청소년. 이미 뭐 성인들 아까 보셨잖아요. 아까 성인들에 관련해서는 이미 명확히 밝혀졌죠. 근데 이젠 청소년을 분석해 봅니다.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논문을 봤는데요. 청소년 무려 824명을 분석해 봅니다. 네, 청소년 정말 과불암물이 정말 청소년한테도 영향이 있는지를 이제 본 거죠. 그래서 뭘 봤냐면 이 청소년의 이제 피를 봅니다. 피를 보는데 피 안에 저런 PFAS 과불암물 농도, 그러니까 과불암물에 오염됐는지를 1차적으로 보고요. 오염됐다면 얼마나 많은 농도로, 높은 농도로 오염이 됐는지를 본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과불암물 종류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연구진은 PFOA,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PFOS 이 두 개가 제일 유명한 거고요. 근데 PFNA, PFHXS, PFDA 등 저런 것들까지 이제 관심 있게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과연 청소년 몸에서 나왔을까 본 다음에 두 번째로 과연 저런 것들이 과연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의 어떤 혈중 지질 수치, 총 콜레스테롤, LDL, HDL 이런 중성 지방과 과연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과연 살펴보게 됩니다. 살펴봤는데 자, 결과입니다. 결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소년 전체로 한번 봤어요. 남녀 구별하지 않고 그냥 청소년 전체로 한번 봤더니 어떤 상관관계가 있었냐면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봤습니다. 과불암물 종류가 되게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저 두 가지 PFDA, 뭐 저 플레임은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고요. 약자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PFDEA, 그다음 PFNA 저 두 가지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 연구진이 자랑스럽게도 밝혀냅니다. 이것이 총 콜레스테롤 수치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져 있는 LDL 상승과 확실히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청소년만 그러겠어요? 다 뭐 성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저런 것들에 많이 노출돼 있는 사람일수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시사한 바가 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운동 부족이냐,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너무 고기를 많이 섭취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수화물 수치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냐,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저런 것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충격적인데. 근데 이 PF 그제 과부하물 종류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PFDA 화학 구조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뭐 모르셔도 되는데 아무튼 저렇게 생긴 어떤 안정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저런 화학 물질이 또 이제 성별을 나눠서 한번 봤어요.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과연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살펴봤더니 또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남자 청소년에 대해서는 PFDA 저 이상하게 생긴 저 과부하물 있죠? 저것에 많이 노출돼 있을수록 고콜레스테롤 혈증 위험 증가와 연관이 있다라는 걸 명확히 밝혀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청소년은 굉장히 젊잖아요. 얼마나 젊어요. 혈기왕성한 그 청소년이 저 DEA라고 하는 과부하물에 노출된 농도가 높을수록 그 사람의 그 청소년은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 연구진이 최초로 밝혀냅니다.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란 건 뭐냐면 비정상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그런 증상을 말합니다. 일단 여기서 시사한 바가 뭐죠? 첫 번째, 우리 청소년들이 이 젊고 젊은 청소년들이 과부하물에 일단 노출이 돼 있다는 거, 과부하물에 오염이 돼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충격이죠. 충격이고 두 번째,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막 높게 나오고 LDL도 막 높게 나오고 이런 청소년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뿐만 아니라 특정 과부하물은 특히 남자한테, 그러니까 여자하고 여학생들하고는 상관관계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하물이 특정 과부하물이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메커니즘이 다르다는 뜻이겠죠. 근데 저 특정 과부하물은 남자한테 특히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그럼 성인한테도 연관이 있겠느냐? 당연한 거겠죠. 네. 갑자기 성인 되면 갑자기 저 특정 과부하물이 청소한테 영향을 미치고 성인 되면 확 영향도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성인한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런 질문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런 과부하물 좀 노출된다 한들 아니, 젊은 청소년들이야 뭐가 걱정이냐. 청소년인데 청소년 정말 뭐 뭐든지 먹을 수 있는 청소년 나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과부하물은 큰 이슈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예요. 미국이나 특히 유럽 같이 선진국은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우리나라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가 모든 걸 다 덮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자세하게 언론에서 지금 제대로 다루고 있지는 못하는데 해외에서는 이거 굉장히 크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정부 정책도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왜 전 세계적으로 저걸 관심을 갖냐면 이유가 저런 과부하물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별명이 영원한 화학물질. 너무 안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분해가 잘 되면 아무도 걱정 안 하겠죠. 근데 분해가 잘 안 됩니다. 분해가 잘 안 돼. 그냥 오랫동안 머물러요, 우리 몸에서. 머무르면서 좀 다양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콜레스테롤까지 이런 식으로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는 뭐 이번에 최초로 밝혀진 거고요. 그 외의 것들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암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이미 밝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선진국 위주로 최대한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특정 그 과부하물 중에서 연구된 거, 연구도 참 다 많이 되지도 않았어요, 참고로. 근데 연구가 많이 된 거가 하나가 있는데 PFOS라고 하는 과부하물이 있습니다. 근데 PFOS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반감기라고 하거든요.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5년이 넘습니다. 뭐라고요? 5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속에 지금 여러분 몸속은 이미 과부하물들로 당연히 오염이 되어 있을 거고요. 아예 없는 분은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다 피검사하면 나옵니다. 실제 이거 정부에서 조사했을 때도 그랬거든요. 정부 그 사람들 피 검사했더니 일반 성인들 검사했더니 다 과부하물은 다 검출됐고요. 심지어 모유에서도 나옵니다. 모유에서도 그런 검출됐고요. 자, 그런데 검출이 됐는데 여러분 몸속에 들어가 있는 과부하물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PFOS는 아까 5년이라고 했죠. 다른 아까 4,000종이 넘는 과부하물이 다 연구가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중에 예를 들어 어떤 건 10년이 넘는 게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건 20년 넘는, 절반 줄어드는데 20년 넘는 것들이
나중에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독성 연구 결과도요. 지금 아까 말한 PFOA, PFOS 같은 거는 연구가 제법 됐는데 그 외에는 너무 연구가 많이 안 됐어요. 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있을 때 복합 독성이라고 하는데요. 복합 독성에 대한 연구 결과도 너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노출이 안 돼야 된다는 게 현재까지 이런 어떤 학계의 중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한 선진국들도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절반으로 줄었는데 시간 오래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노출이 되겠죠. 이런저런 경로에 의해서 노출이 될 텐데요. 그러면 계속 추가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추가로 유입이 되면 어떻다고요? 그게 계속 쌓여 나가는 거죠. 추가로 유입된 것도 절반으로 줄었는데 5년이 걸립니다. 그러면서 계속 저런 거에 유독 많이 노출되는 분들은 점점 고농도로 노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연구만 결과만 놓고 말씀드리면 그렇게 계속 고농도로 노출되는 사람들은 정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예를 들어서 말랐어. 심지어 말랐어. 보통 마르면 낫을 거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도 많이 먹지도 않아. 근데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저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오고 LDL 수치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노출되면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충격적인 건 뭐냐면 남자 청소년들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남자 청소년한테 저 특정 과불암물이 유독 좀 몸에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또 남자 청소년입니다. 남자들은 이런 아까 말한 과불암물에 다양한 혼합물 여러 개 섞여 있는 경우 남자 청소년한테 또 유의미한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학생한테는 별로 유의미한 게 안 나왔는데요. 역시 총 콜레스테롤 수치, 그다음에 LDL 수치의 증가와 여자 청소년보다 더 강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이 연구진이 최초로 밝혀냅니다. 충격적이죠. 여자보다 더 이런 남자 청소년, 남자 성인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참고로 저 남자 청소년이 되게 높게 나왔다가 아까 800 몇 명 조사했잖아요. 그게 절반 남자라고 봤을 때 그럼 그 남자 청소년이 높게 나온 그 청소년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될 거 아니에요. 노출되면 저 청소년은 나중에 성인 돼서 20대 돼서도 20대 돼서도 총 콜레스테롤 수치, LDL 수치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남자한테 더 이런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더 강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게 좀 밝혀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정부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정부도 당연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이잖아요.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현재 정부는 2025년 2월 오늘 13일 기준으로 저 두 가지만 주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PFOA, PFOS. 과부하물 종류 4천 종 넘는다고 그랬죠. 근데 저 두 가지 종류만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최근에도 뭐라고 했냐면 정부가 우리 국민들 조사했을 때 노출된 건 맞는데 과부하물에 다 노출된 건 맞는데 일단 저 두 가지 놓고만 봤을 때 저 현재까지 노출 수준은 괜찮다라고 이제 정부는 나름 훈훈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연구 결과 지금까지 제가 지금 막 소개된 내용들 보면 과연 저 두 가지만 신경 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라는 거 여러분 쉽게 아마 이해하시겠죠? 당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당장 그 남자 청소년한테 지금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저 PFDA. 저거가 저 농도가 높게 나올수록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높게 나온다라고 아까 연구가 나왔잖아요. 근데 정부는 아예 지금 신경도 안 쓰고 있는 과부하물입니다. 저거는 아예.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만 놓고 안전하다고 말하는 거는 어 너무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3년이든 5년 지나면 종합적으로 정부가 발표할 겁니다. 네, 정부도 조금씩 인식하고 인지해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는 또 종합적으로 발표하고 관련된 지침들, 우리 국민이 어느 정도 종합적으로 노출됐는지, 현재까지 위험성 어느 정도라고 좀 판단되고 앞으로 어떻게 생활하는 게 좋은지 그런 것들이 아마 식약처 주도로 아마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3년, 5년 기다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미리 조심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미 제가 오버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예 물에서 그냥 우리가 먹는 물이 있죠. 물에서는 아예 과불암물 농도가 거의 제로. 아예 안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엄격해요. 예,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과불화물에 최대한 노출이 안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과불화물에 노출되는 경로 1 위는 압도적으로 먹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걸 통해서 가장 많이 들어온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우리가 인류가 진화하면서 저런 거에 적응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저런 PFAS 저런 화학 물질에 분해하는 효소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저게 안정하다 보니까 체내에서 그대 달라붙어 있는 건데, 자, 그럼 그 식품 중에서 가장 과부하물 농도가 높게 나오는 식품은 이겁니다. 네,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겁니다. 예, 수산물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수산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더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정부가 조사한 건데, 우리나라 정부 조사 결과, 다른 나라 정부 조사 결과 이제 분석해 보니까 유럽의 똑같은 수산물인데도 유럽에서 조사하면 더 적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검출률이 낮게 나와요. 우리나라 수산물을 조사하면 높게 나옵니다. 특정 과불화물 PFOS만 놓고 봐도, 하나만 놓고 봐도 그 노출된 그 검출률이 뭐 거의 90% 육박하고요. 근데 한 개만 놓고 봤을 때 90%난 얘기는, 과불화물 종류 4천 종 넘는다고 그랬죠. 그거 다 놓고 보면요, 수산물은 그냥 100%, 100%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산물이 무조건 검출된다는 말씀드렸는데, 더 슬픈 현실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더 농도가 높아질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2025년 제가 2월 13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2026년, 2027년에 되면 시간 지나면 점점 더 낮아질 일은 없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일어나지 않으면 농도는 계속 높아질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도 강과 바다로 계속 흘러 들어가잖아요. 공장 폐수에 통해서 강과 바다로 계속 들어가고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세탁기 돌리시잖아요. 또 그런 특정 의류들 또 많이 쓰시잖아요. 그 세탁기만 돌려도요, 여러분 나옵니다. 생활하수로 강과 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간에 정수한 걸 깨끗이 할 뿐이고, 깨끗이 한데 그걸 다시 흘려보내요. 그러니까 강과 바다로 계속 흘러 들어가니까 바닷속의 농도가 계속 높아져 가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된 게 아니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흘러 들어가니까 누적돼 가는 거예요. 바닷물이 누적돼 가는 거고요. 바닷물이 증발돼도 H2O 물만 날아가고 과불화물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라는 수산물이 당연히 높게 나오는 거는 정상이죠. 당연히 정상이죠. 그다음에 신주님께서 바다는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았음이라고 하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로서 우리도 많이 배출하죠. 그런데 사실 중국에 비할 바는 못 됩니다. 예, 객관적으로 봐도. 예, 제가 뭐 중국에 어떤 악감정이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양이 지금 배출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중국에서 뭐 발표했다니 아직까지 제가 어떤 결과도 본 적이 없고요. 우리나라가 중국 앞바다 가서 조사할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 앞바다 가서 조사했다간 난리가 나겠죠. 예, 지금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걸 좀 보이고요. 우리나라도 뭐 당연히 배출하고요. 뭐 베트남 말할 것도 없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배출하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근에서 나온 수산물의 그런 검출률이 그렇게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유럽 같은 경우는 검출률이 굉장히 낮게 나와요. 뭐 3, 4 나오긴 나오는데, 바다라는 게 순환이 되니까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그러니까 이런 아시아 국가들보다 제조업 발달이 좀 덜하잖아요. 그래서 오염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검출률이 확실히 낮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뭐 고등어를 먹을 거면 그러면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먹어야 되냐, 뭐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과불화물 농도만 놓고 봤을 때는 노르웨이산 고등어가 더 나은 건 맞습니다. 예. 과불화물 측면에서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수산물 되게 좋아하고요. 수산물 종사자분들은 뭐 아무 죄가 없고요. 수산물도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냥 바다가 오염돼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든 뭐 이런 아시아 국가들, 또 제조업 발달한 나라들끼리 특히 더 범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몸에 들어오면 잘 안 빠진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최대한 노출 최소화하는 게 좋고요. 저도 수산물 되게 좋아합니다. 저도 일식도 제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정말 일식 정말 좋아하고요. 그렇지만 좋아하지만 많이 먹는 건 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가끔씩 먹는 별미입니다. 그러니까 수산물 같은 거 먹게 돼도 먹긴 먹죠. 먹는데 최대한 좀 섭취량을 좀 이렇게 너무 과한 섭취는 안 하고 좀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네, 이런 결과들을 보면 너무 과한 섭취는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추천드리면, 그러면 이제 팁을 하나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뭔가 제가 불안감만 조성하는 것 같아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만약에 생선을 사오셨어요. 이제 구워 드시는 것보다, 뭐 구운다고 해서 그 과불화물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등어를 막 구워 드셔요. 막 구워 드시면
거기서 과부하물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굶는다고 사라졌으면 우리는 과부하물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고요. 굉장히 안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면 혹시라도 집에서 뭐 생선을 드실 일이 있으면 저렇게 드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저런 식으로 탕으로 저렇게 드시면 그래서 팔팔 삶잖아요. 삶게 되면요. 저런 생선 있잖아요. 살코기에서 여기 다양한 화학자 입장에서 다양한 화학 성분들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일부 성분들이 막 팔팔 끓이는 과정에서 막 이렇게 좀 빠져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빠져나올 때 특정 화학 성분들이 나올 때 그런 과부하물도 좀 일부 같이 나오게 돼요. 확실히 100%다 나오는 건 아닌데 일부 나오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나올 수 있어요. 예, 확실히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드실 때는 주로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거죠. 그게 하나의 팁입니다. 보통 뭐 국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얘기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거 떠나서 저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국물에도 역시 과부하물이 너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냥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 사실 생선 제가 오늘 수산물 좀 안 좋은 얘기만 했지만 수산물이 좋은 성분 많잖아요. 뭐 이미 그런 얘기 다 한 번쯤 들어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 드실 때 이런 환경 오염 너무 심각하니까 가급적이면 저런 식으로 탕으로 드시는 게 좀 낫고요. 하게 되면 반드시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모스님께서 생선을 찌는 것도 동일한가요? 근데 찌는 것보다 저렇게 팔팔 아예 끓이는 게 낫습니다. 단순하게 찌는 것보다 팔팔 끓이는 게 그나마 과부하물을 조금 빼내는 게 과부하물을 최대한 좀 빼내는 게 좀 도움이 더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같은 생선이어도 부위에 따라서 오염된 정도가 달랐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부위에 따라 농도가 달라요. 그래서 내장 쪽은 또 농도가 좀 높게 나왔거든요. 그 결과에 따르면. 그래서 내장보다는 그냥 살코기 위주로 좀 드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살코기 위주로 좀 드십시오. 그럼 생선에 좋은 성분 많이 먹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자영님께서 어떤 대구 관련돼서 좀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구자영님께서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는데 지난번에 부산 대구 수돗물에서 과부하물이 검출됐다고 하셨는데요. 과부하물은 가정의 정수 필터로 걸러지지 않죠. 끓여도 기화되지 않죠. 그럼 부산 대구 거주민은 어떤 물을 마셔야 하나요? 발암물질 과부하물이든 수돗물을 끓여 먹는 것보다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 생수가 더 나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저도 정보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렸던 거였고요. 그때 특히 대구 수돗물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정수장, 그러니까 깨끗이 하기 전을 원수, 필터되고 된 물을 이제 정수라고 하는데요. 정수됐는데도 불구하고 과부하물이 물론 미량이긴 합니다만 검출이 되는 그런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적이 있었죠.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낙동강 쪽이 아무래도 낙동강 지류로 산업단지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나름 버리는 게 불법도 아니고요. 이런 폐수가 농도만 낮춰서 희석해서만 버리면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동강을 기반으로 취수장으로 하는 곳은 상대적으로 과부하물 농도가 좀 높게 나올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 주신 게 가정의 정수기 필터를 걸러지지 않죠라고 하셨는데 가정용 정수기가 만약에 역삼투막 기반의 정수기라면 걸을 수 있습니다. 예, 역삼투막 기반의 정수기. 근데 참고로 역삼투막 기반의 정수기도요. 근데 요즘 직수라고 해서 그러니까 옛날 젖수에 물이 담겼다가 나오잖아요. 예. 왜냐면 워낙 적삼토막 기공이 구멍이 너무 작아가지고 한 번에 콸콸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이제 젖수에 담아놨다가 이제 우리가 그거를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기공 크기 살짝 키운 게 있어요. 예. 기공 크기를 좀 키워온 막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전통 역삼토 막보다 살짝 기온 크기가 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직수 바로 딱 우리가 컵을 갖다 대면 물이 콸콸 나오잖아요. 그 상당히 기공 크기가 좀 커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 오히려 좀 물은 좀 천천히 나오지만 그런 좀 저수가 있는 게 오히려 기온 크기가 작은 것들이다.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과부하물이 다 걸러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끓여도 기화되지 않죠라고 했는데 끓여도 대부분의 과부하물들은 그냥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 대구 거주민은 어떤 물을 마셔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정수기 물 드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정수기 물이라는 거는 아까 역삼투막 기반의 정수기를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암물질, 과부하물이든 수돗물 끓여 먹는 것보다 미세 플라스틱 있는 생수가 더 나을까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돗물은 끓여 먹는다 하더라도 그 과불한 물이 뭐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예. 자꾸 수돗물 내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뭐 끓여 먹는 게 좋다 이런 얘기 한번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우린 근데 그걸 떠나서 이건 과불한 물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끓여 먹다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역삼투막 기반의 정수기로 좀 드시기를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주셔 가지고 또 이렇게 많은 또 뜨거운 성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벌써 시간 50분이 됐습니다. 예, 아무튼 너무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또 제대로 또 좋은 주제를 들고 유익한 주제를 들고 다시 이 비욘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기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